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오늘 하루에 꼭 알아야 할 소식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보수의 품격입니다. 오늘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 평가 그리고 태영호 의원 녹취록 유출로 터져나온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 등 정치권의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지난주부터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건으로 금융권 시끄럽습니다. 곳곳에서 내가 피해자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진짜 피해자는 누구인지, 그러면 주범은 또 누구인지 자세한 내용을 사건본부에서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월 3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저는 최영일 평론가를 대신해서 잠깐 진행을 맡고 있는 변상욱 기자입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 있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여러 분야의 명품 콘텐츠들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고현준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게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약간 있는데 일본은 사실상 일당 독재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관료들과 의회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합니다. 그렇죠. 예, 뿌리 깊죠. 근데 이게 뿌리가 깊은 데다가 정치도 세습되다 보니까 언론하고 끈끈하게 연결됐습니다. 네.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다 바뀌고 막 정신이 없는데 네. 그쪽은 뿌리가 깊게 서로들 엉켜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본에서 흘러나온 정보는 대개 맞습니다. 언론들한테 빼주는 빨대들이 상당히 이제 깊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온다 안 온다 뭐 논란이 있었지만 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제 공식적인 발표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우리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 모두 관련돼서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었고 여기에 대한 답방의 성격이다라는 것이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한일 간의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 그리고 이 복원이 됐으니 본격 가동된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에 온 거는 총리가 한국에 왔다라는 그 관점으로만 보자면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왔었고, 이거는 뭐 정상회담과는 거리가 먼 하나의 행사였던 것이고요. 셔틀 외교의 어떤 방안으로 왔던 것은 11년 7개월 만입니다. 2011년 10월에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방한한 것이 벌써 11년이 넘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11년 만에, 거의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복원된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5월 19일부터는 G7 정상회의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데, 애초에 한일 간의 정상이 만난다 하더라도 G7 정상회의 이후, 그러니까 올 하반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앞당겨진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대통령이 미국 가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던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G7 공간에서 한미일 정상들이 만나게 될 텐데 그 사이에 한일 간이 한 번 더 만나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은 미국 측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들을 대부분의 언론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예, 한미 간의 이제 밀착된 관계를 세계 만방에 이제 알리는 거죠. 자, 이 셋은 묶어서 가는 거니까라고 하는 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트라는 걸 알리는 거죠. 세트. 예. 근데 뭐 들고 와야 되는데 제대로 되는 걸 들고 오든지, 사실은 우리가 이 정도 양보했으면 먼저 양보할 걸 다 또 받아서, 양보한 걸 받아서 자기네들도 그럼 이렇게 조치하겠다고 발표하고 오든지 해야 되는데, 와서 또 그럼 만나서 얘기해 보고 자기네들이 할 걸 하겠다는 뜻인가요? 기분 나쁘네. 지금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어떤 선물 보따리가 있을지는 좀 봐야겠지만은 지금 일본 언론을 좀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예측하고 있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요미우리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최대 현안이었던 이 전 진용공, 그러니까 일본식 표현이죠. 네. 이 소송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3월에 발표한 해결책의 이행 상황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이걸 이번 방한 목적에 넣어놨어요. 이 기사를 보면.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일본 뭐 한국 소식통을 통해서 취재한 내용일 텐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 물론 이 한일 이 과거 이제 정상의 이른바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 그걸 예. 포함해서 전체 그 내각의 그런 입장을 계승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로 미진하다. 더 나아간 사죄 언급이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 이제 국민들의 정서고 또 지적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게 있을지 아니면은 뭐 그것도 안 되면 피해자들을 향한 뭐 진정 어린 어떤 메시지가 있을지 이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본 언론도 그렇고 일본 내부 분위기는 더 나아간 사죄나 예. 더 내줄 선물보다는 숙제 검사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숙제를 한다고 했으니까 숙제는 이제 보자라고 예. 빨리 가서 검사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드는 상황입니다. 그 이게 일정 부분 자존심 상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흔히 말하는 이제 물컵의 반은 우리가 먼저 채웠으니 반은 일본에서 성의 있는 호응을 해서 채울 것이다라는 게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반컵은 뭐 과거사에 대한 사과 혹은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안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 뭐 역사 교과서 왜곡, 독도 문제, 뭐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 그 수입 관련된 이슈 뭐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훨씬 예민하게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뭐 우리 언론도 그렇고 일본 언론도 그렇고 다 들여다봐도 거론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런 평가들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 레토릭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잔은 같이 쓰면 안 되는 건데 이쪽에서 반 따르고 저쪽에서 반 따르고 예. 외교에서는 내가 한 잔 따르죠. 그럼 저쪽에서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하고서 서로의 잔을 채워주는 건데 기브앤테이크죠. 예, 네. 바로 채우고 바로 받고 하는 건데 뭐 내가 반 채웠으니까 네가 반 또 여기다 채워줘. 아마 제 생각에는 박진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아마 그 세대가 가수 남진 선생의 빈잔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나머지 서름은 나의 빈잔에 채워줘. 아마 대충 그 이미지에서 아마 말이 툭 튀어나온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엉뚱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에 그러면 한일 정상이 만나서 무슨 얘기할 것이냐. 얘기 나오는 건 이제 먼저 나오는 건 안보 관련된 얘기입니다. 안보. 결과적으로는 제일 먼저 얘기 나오는 게 양국 간의 미사일 경보 체계를 점검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보 공유에 대한 이야기겠죠. 북의 미사일 도발에 있어서 일본이 굉장히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예. 이 정보 공유가 우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발사 정보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 정보가 일본과 함께 공유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게 더 넓게 보자면 G7에서 이제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얘기할 때 이 얘기가 사전에 정리돼 있어야 한미일이 동시에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앞전 단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제 관련된 이슈가 될 겁니다. 예. 지난 3월 정상회담 때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 지소미아에 대한 정상화 이야기 또 화이트리스트에 배제됐던 부분들 재지정한 바가 있죠. 우리가 먼저 했었고 일본도 지난 4월 28일 날 복원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일종의 실무 진행 아까 박종호 기자가 얘기했지만 예. 숙제는 있었으니 그 숙제 검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아마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안보 얘기를 꺼내셨는데 한일 간의 안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북한을 겨냥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권국가 입장에서는 우리 땅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그렇죠. 안보의 이제 예. 제일 뭐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독도가 문제가 됐죠.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민주당 청년들하고 독도에 갔는데 네. 이걸 왜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반발을 하는가? 이제 그 땅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뜻인가? 이 문제가 이제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집권 여당 자민당의 모태기 도시미스 간사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니 윤 대통령 중심으로 이란 관계 개선에 노력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진전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본으로서는 이 독도 방문 인정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다. 예. 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고요. 일본 정부 같은 경우도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어제 우리 김용길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매우 유감이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측면에서 명백한 일본의 영토다. 명백한. 이렇게도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전용기 의원이 다시 뭐 입장을 내서 명백한 주권 침탈
내정 간섭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우리 외교부 침묵하지 말고 강력히 대응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오늘 보니까 외교부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부당한 주장이다라고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항의하고 일축을 했다. 이렇게도 설명한 상황입니다. 예전에 이런 정도 얘기 나오면 언론에서도 망언이라고 썼었거든요. 글쎄요, 뭐 언론들이 아마 벌떼같이 또는 불같이 뭐 들고 그런데 일었을 확실히 건데. 분위기가 달라진 게 느껴져요. 예. 이걸 언론들이 자발적인 것인지 해석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예. 왜 아무도 반발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또는 일본에 대해서 날카롭게 칼을 들이밀지 않는가에 대해서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는 참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국익우선의 외교를 많이들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라는 게 우리 국익. 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이제 좀 판단하고 평가하는 저는 분석 기사들도 기대하고 있는데 많이 보이질 않습니다. 예. 앞서도 얘기했지만 한미일, 그러니까 미국이 끼어들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여기에 선봉에 한국이 서는 모양새가 지금 갖춰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늘 하는 얘기지만 중국, 러시아, 우리가 교역량으로는 압도적으로 많은 중국이라든지 교역량으로는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10위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 후과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냥 그 짐작으로 이렇게 한번 가설을 세워보면 이미 한국의 다수 보수 언론들을 비롯한 상당수 보수 유권자까지도 한미일 삼각동맹의 조속한 완성과 북한에 대한 압도적 우위에서의 어떤 예. 군사력 또는 뭐 제재력 확보 이런 걸로 이제 목표를 분명히 잡고 거기에 방해되는 거는 아무리 뭐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든 민족 자존심의 문제가 되든 빨빨 치워버리는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참.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 과거 얘기하지 말자 미래로 나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독도 문제야말로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거든요. 우리 주권이고 우리 영토고 이게 우리 청년 세대 미래 세대의 영토로 남아야 되는 것인데 예.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 한미일 이 협력이 어느 정도까지 강화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농담으로 한다면 사실 대마도는 우리 스마트폰, 핸드폰도 터지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 땅인 게 사실은 부산에서 가면 거기가 훨씬 더 가깝죠. 지정학적으로 맞는 거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그렇게 우기기 시작한다는 건 참 말이 안 됩니다. 자, 뭐 일본 얘기만 한참 할 건 아니고 이제 다른 얘기도 좀 나가야 되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중국 얘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그냥 꺼내지 않고 전임 대통령 얘기를 꼭 여기 또 묶었어요. 문 대통령이 중국 방문 당시에 혼밥을 하는데 그럼 그 외교적으로는 결례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당 지도부를 만나서 공유한 얘기부터 좀 해보죠. 네, 어제 한 2시간 30분 정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 야외 정원 이름이 파인그라스인데요. 네. 여기서 소고기와 닭갈비, 숯불구이 등의 맥주 한 잔을 곁들여서 만찬을 진행했다라고 브리핑이 됐습니다. 이 기사 재밌는 게 맥주 네. 한 잔만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왜 한 잔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반 잔을 마셔야지. 나머지 반 잔은 일본이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잔, 그러니까 지금 뭐 국내 상황,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예. 다 고려해서 딱 한 잔만 마셨다. 예. 이걸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 여당 지도부에게 한 얘기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과 연구 개발, 그러니까 R&D 투자 협력 여기에 대해 많은 시간을 들여 소개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국회와 여야가 협력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 달라.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하고요. 또 한미일 관계 얘기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언급을 했듯이 한일 관계 물꼬가 트이고 한미 관계가 다시 그 물꼬를 트고 또 한미 관계가 다시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면서 한미일 관계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섰다. 예. 이런 한미일 관계 더 공고하고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이 국비 만찬에서 불렀던 미국에서 불렀던 아메리칸 파이 관련된 후일담도 얘기를 했는데요.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가수 돈 맥클린의 사인이 담긴 기타를 준비를 미국 측에서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무대로 올라오라고 해서 기타를 받으러 올라온 줄 알았는데 예. 노래를 부르라고 해서 굉장히 당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고 왠지 좀 사전에 많이 준비한 냄새가 나는데 또 당황했다고 하는군요. 예. 기타를 준비할 정도면 서로 비서실 간에 상당한 얘기가 오고 갔다는 얘기 같은데. 결국 이제 돈 맥클레인에 대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좋아한다라는 얼마나 얘기는 좋아하시냐 물었을 거고. 접수가 됐을 거고 선물은 미리 준비했을 것이고 그리고 뭐 노래 또한 돈 맥클린의 노래였기 때문에 네. 한번 슬쩍
몇 소절 부르실 수 있겠느냐 이 얘기도 좀 비서진 간에 이거 사전에 다 조율을 해야지 안 그러고 갑자기 하면 그렇죠. 좀 망신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당황할 수도 있는 조심해야죠. 것이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당황했다는 얘기도 하면서 내가 노래를 부른 것을 보고 미스 사이공에 나오는 배우도 놀라는 그런 표정을 지어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던 그 문재인 정부 예를 들면서 실패한 정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는 과정 중에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 인상 압박이 커진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 생활이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외교, 국방, 경제 이런 모든 부분들의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실패한 정부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의 참석자들의 말을 언론에서 지금 싣고 있는 것인데 예. 그 예로 들었던 게 이제 중국 국빈 방문했을 때 뭐 혼밥 논란이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그러니까 결국 전 정부는 외교에 있어서 이런 실패의 모습을 보였다면 상대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은 성공적이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하고 중국하고 관계도 외교는 외교인데 예.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신중하게 더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 중국 관련 얘기가 어제 이제 만찬장에서 나왔지만 어제는 또 오찬을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기자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도 중국 관련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중국 정부의 반발.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그러니까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 뭐 그런 핵을 기반으로 안보 협력을 업그레이드했는데 거기에 대해 중국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고 한다면 북한의 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적어도 여기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이건 국제법에 따라서 좀 지켜줘야 된다. 국제법 중에 중요한 게 유엔 결의 아니냐. 이런 대북 제재에 전혀 동참을 안 하면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 오찬장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이 반발하고 여러 가지 뭐 불장난 얘기도 하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중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 유엔의 대북 제재 적극적이 않은 그런 중국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한 겁니다. 예. 물론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로서의 이니셔티브를 중국이 갖고 있는 건 분명하고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우리한테 늘 있었던 건 이제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왜 그동안 똑바로 못 해줬냐라고 대통령이 또 지적을 한 거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한입뉴스는 전반부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작업 구간들 많이 늘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안산에서 안산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업으로 인해서 서안산 나들목에서 안산 나들목까지 4km 정체입니다. 이후 용인에서 양지 터널 사이로 차가 많고요. 여주에서 강천 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도로 관련 작업으로 인해서 여주 나들목 부근으로 주춤합니다. 인천 쪽으로는 봉평 터널 부근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양지 터널에서 용인 휴게소 사이 1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지나 군포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면서 동군포 나들목에서 군포 나들목까지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동서울 요금소에서 상곡 분기점까지 정체고 호법 분기점에서 모가 사이로도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자, 계속해서 박종호 기자, 고현준 평론가와 함께 한입뉴스 이어갑니다. 국내 정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를 좀 만나고 싶다라는 대통령실의 의견이 나왔는데 제1야당 민주당의 박광훈 원내대표는 국회 안에서 서로 여야 간의 조율을 갖다 하는 사령탑이지 대표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당대표를 먼저 만나시는 게 어떤가라는 뜻으로 거절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서요. 박광원 원내대표 만나서 취임 축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의지가 좀 언급이 된 거예요. 3자 회담의 성격. 그러니까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는 자리에
대통령 뭐 초청을 하면은 그 자리에 가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된 건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입장은 좀 달라진 게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여야 지도부를 함께 만난 적이 없어요. 여야 대표를. 이재명 대표도 지금 한 번도 안 만난 상황인데 그것과 좀 다르게 원내대표들은 만나겠다라고 하니까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는 의문부가 찍혔고 그 자리에서 이 박광원 원내대표는 당대표 먼저 만나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당대표이기 때문에 네. 당대표 먼저 만나는 게 순리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뭐 자칫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 뭐 수사가 관련해서 진행 중이니까 일부러 피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인데 이거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묵과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취지가 읽히는 상황입니다. 뭐 오래전부터 그 피의자 아니냐라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말한 바가 있었고 대통령이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문의 일패를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의문의 일패가 아닌가. 당대표가 엄연히 있잖아요. 그리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인데 당대표의 그럼 카운터파트로 야당 당대표와 함께 만나는 그림이 더 안정적인 그림일 텐데 원내대표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김기현 대표가 뭔가 제공한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실 당 공천을 주도하는 당대표인데 당 공천을 대통령 의견 듣지 그럼 누구 의견을 듣습니까? 그런 당연히 얘기가 들어야죠라고 예. 할 정도여서 둘이 동기화돼 있어서 어차피 굳이 꼭 하긴 뭐 어젠가 만나기도 했고 그러네. 그런데 아무튼 예. 그래. 아무튼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박광원 원내대표 입장은 그렇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새로 원내대표가 됐고 사실은 여당 원내대표도 최근에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 원내대표들 간이 대통령 만나는 그림이 만약에 연출된다면 예. 당대표를 고립시키는 모양새가 또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박광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야당의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럼 그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취임하고 지금 1년 네.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만난 적이 없으니까 또 다른 형태의 제안이 있을 법도 한데 그렇다면 우리도 더 할 말은 없다라는 게 또 대통령실에서 나온 입장이거든요. 네. 뭐 당분간은 야당 대표 만날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군요. 아무튼 국회에서 계속 뭔가 새로운 법안은 올라오는데 대통령은 계속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지금 움직임으로 가고 있어서 비난을 받으니까 원내대표 새로 선출된 걸 겸해서 인사 겸해서 먼저 만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분명 당대표를 만나는 건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할 거라. 예, 그건 나름 대통령실은 그런 이제 계산들을 하고 있겠군요. 어제 이제 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만나서 했던 얘기 중에 제가 전해드린 부분이 예. 국회와 여야가 협력해서 미국과 영국의 뭐 투자 협력에 대해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회와 여야가 협력을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어쨌든 야당 지도부를 지금까지 안 만나고 있다는 이 부분 예.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잠깐 자리를 옮겨봅시다. 아직 민주당 하나 더 있네요.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은 사퇴 의사를 밝힌 거예요? 자진 탈당을 밝혔죠. 오늘 오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뭐 당내에서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뭐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결국 탈당한 이후에 뭐 사법 절차를 거쳐서 또 수사 절차를 거쳐서 나는 지금까지 그 관여한 바 없다 돈봉투 사건에 이런 식의 입장을 두 의원 다 밝혀왔기 때문에 이걸 다 밝힌 이후에 당당하게 돌아오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민주당 이제 내부 분위기가 사실은 이거 당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특히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된 다음에 전임 지도부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차별화 얘기도 나왔고 국민들이 볼 때 민심이 그냥 사법적인 판단만 지켜보자라는 게 아니라고 민주당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도 뭐 두 의원 중에 이제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대표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도 보도가 되고 있긴 하던데 그만큼 선당 후사 오늘 두 의원도 언급을 했지만 그걸 위해서라도 탈당을 좀 해달라 이런 요구가 당에서 좀 들어갔던 거고요. 오늘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예. 탈당을 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표는 또 오늘도
태영호 의원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논점 일탈을 하면 안 돼. 당대표가 일단 얘기는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계속 뭐 지난번에 김연아 전 의원 또 박순자 전 의원 얘기를 하다가 이번 태영호 의원 얘기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안 질문보다는 이 국민의힘의 사안에 대해 묻는 반문하는 그런 화법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나름대로 결백이 밝혀진 다음에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단 말이죠. 예. 그렇죠. 이렇게 돌아올 거면 돌아온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가야 나중에 돌아올 때 또 편법이었다 뭐 이런 뭐 얘기를 안 듣는 꼼수였다 거죠. 이런 얘기. 꼼수였다 이런 예. 얘기를 안 듣는 거니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갔다. 그런 얘기군요. 글쎄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꺼내서는가 아니라 그 얘기도 하긴 해야 되는데요. 지금 태영호 의원은 녹취록 때문에 이제 파문이 일었는데 노컷뉴스에서 보도를 했나요? 네. 예, 자기 지역구의 기초의원들한테서 사실은 제한된 그 후원금 금액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 더 받으려니까 쪼개기로 했다라고 하는 쪼개기 의혹 제기도 후원 있어가지고 돈봉투 사건이 결국 태영호 의원 그다음에 고향 쪽에 김연아 전 의원 해갖고 좀 국민의힘도 두 건이 터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공천의 대가로 이제 돈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앞서 이제 태영호 의원 녹취가 나왔던 것은 내년 총선 공천에 대해서 이제 본인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이고 그 지금 얘기가 나온 이제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 내용은 지방선거 관련해서 기초의원들의 공천의 대가로 이 후원금을 그러니까 공천의 대가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후원금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이제 공천에 있어서 유리하게 뭐 작용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태영호 의원은 뭐 본인이 과장해서 했던 말이다 녹취록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진복 정무수석은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게 이제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녹취가 녹음이 된 시점이 3월 9일. 3월 9일. 네, 3월 8일 날 최고위원이 된 태영호 의원이 3월 9일 날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고 나서 3월 한 달간 최고위원회에서 태영호 의원이 했던 발언들의 내용을 보면 그 앞에 있었던 그 강제동원 피해자들 제3자 변제안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에 최고위원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라는 부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3월 발언들을 모아보면 대부분 민주당 비판을 하고 대일 외교나 혹은 대일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이 했던 부분들을 높이 평가하는 이런 발언들을 꾸준히 쏟아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모든 것들이 의구심이 있다, 의혹이 있다라고 이제 또 평가를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또 지울 수가 없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당 지도부가 당 내부에서 나온 얘기 어제는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뭐 허은하 의원 등등 이른바 비주류에서 얘기가 좀 나왔다면 오늘은 당 주류라고 볼 수 있는 의원들 인사들의 발언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오늘 한 라디오에서 나온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이 국민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태영호 의원이 별도로 사과를 더 하든 정치적 책임을 지시든 해야 된다. 이렇게 꼬집었고 유상범 수석 대변인도 오늘 KBS 라디오에서 윤리위 징계 논의 대상 좀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당의 위신 훼손이나 국민 신뢰 손상인데 아마 이런 이 녹취 파문 이 부분도 징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참고 자료로 언급이 될 거다. 그러니까 추가 징계 사유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또 당 윤리 가중처벌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태영호 의원이 지금 과장된 표현이다. 이 정도 해명으로 이 사안을 넘어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는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얘기가 나왔다고 하지만 이 정도면 이제 가중처벌 요소가 되는 거지 참고 그렇죠. 정도로 끝날 문제는 아니네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계속 연속적으로 터져 나오니까.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당무위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신희진 당무감사위원장이 기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 전 의원 의혹 관련 강도 높은 당구 조사를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김 전 의원이나 사건 관계자들을 비공개로 불러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야의 움직임을 보면서 오늘 민주당의 두 의원의 탈당도 있었지만 총선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거죠. 이제는 쇄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쇄신 경쟁하고 동시에 느껴지는 게 오늘 한겨레 보도에 보면 국민의힘 영남 출신 중진 의원이라는 그 의원의 말을 또 인용한 게 있고요. 또 그리고 초선 의원 한 명을 또 인용한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친윤 일색의 지도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의도 출상소 취급하는 대통령실의 태도가 여기 드러나는 것 아니냐. 이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게 이제 한겨레 보도의 취지거든요. 그리고 초선 의원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녹취가 과장이든 아니든 어쨌든 최고위원조차 그만큼 용산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모두 예민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핵심을 이제 짚어주신 건데 고현준 평론가가 이게 참 당 꾸려가기가 어려워요. 옆에서 보면.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이제 경선으로 들어가서 후보들을 선발해야 되는 시점에 오면은 나랑 같은 지역구역 걸린 친구들한테 이제 뭔가 타격을 입혀가지고 내쫓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내부 고발이라는 게 슬슬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노컷뉴스는 이 자료를 어디서 구했느냐. 그러니까 취재원이 어디겠느냐. 회계 자료잖아요. 사실 그렇죠. 후원금을 어떻게 냈는데 어떻게 쪼개서 낸 의혹이 있고 그 멤버들을 다 모아보면 결국 다 이 사람한테서 나온 돈이야라고 하는 걸 거의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그 상당히 많은 자료나 네. 깊숙이 쓰던 자료를 누가 준 거냐 이런 문제도 있고 결국은 이제 여기저기서 자기의 경선 경쟁자들을 갖다가 처단하기 위한 이제 고발들이 당마다 다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경선에서 떨어지면 또 에잇 하면서 그렇죠. 이제 네, 당사가 시끄럽죠. 당사가 시끄럽죠. 네, 뭐 난리 납니다. 들어 눕는 사람에다가 뭐 여기저기 고발과 진정이 자 이제 이게 당 꾸려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조심조심 해야 될 그 타이밍인데 어떻게 하는지는 보십시다. 경제 얘기도 하나 해야 되겠네요. 기준금리가 어떻게 이제 동결되나요? 내려가나요? 또 올라가나요? 이창용 한국은행 네. 청재의 이제 발언이 언론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피벗,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전환한다는 거. 예. 이게 뭐 금리를 올리다가 갑자기 낮춘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전환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 타이밍은 시기상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미국의 금리와 지금 우리 금리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추세였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저축은행들 파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규모가 큰 은행들도 파산한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뭐 외환 보유량이라든지 뭐 채권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네. 취지의 이창용 총재 발언이 있었습니다. 잠깐 금리 살펴봤습니다. 자, 한입뉴스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 고현주 평론가는 잠깐 휴가 가십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뵙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 박 기자님, 고현주 평론가.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의 디저트송은 오늘 7246님이 보내주신 요새 레트로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5월 지금 딱 어울리는 노래 신청합니다. 아바의 안단테 안단테 디저트송으로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자,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디저트송 들으면서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Take it easy with me, please. Touch me gently like a summer evening breeze. Take your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의존 명사 중에 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가 나를 속일 턱이 없어 라든지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을 잘 볼 턱이 있겠어? 이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턱이란 말은 지금 말씀드린 예문에서처럼 흔히 어미 을 뒤에서 없다와 함께 쓰이거나 아니면 있겠어처럼 있다의 반어형으로 쓰여서 마땅히 그리 하여야 할 까닭이나 이치를 뜻합니다. 그런데 의존명사 턱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만한 정도나 처지라는 뜻인데요. 그 사람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이 늘 그 턱이죠 라고 하면 별로 달라진 것 없이 늘 고만고만한 정도라는 뜻입니다. 또 그는 자식들에게 용돈을 꼬박꼬박 받고 사는 턱이라 나보다는 나아 라고 하면 자식들에게 용돈을 꼬박꼬박 받고 사는 처지라서 낫다는 뜻이 됩니다. 이 경우와 비슷한 표현으로 템이란 의존 명사가 있는데요.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서 주로 템이나의 형태로 쓰여서 생각보다 많은 정도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석 달 템이나 걸리다니 라고 하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뜻이고요. 신발 두 짝에 무슨 5만 원 템이나 줘요 라고 하면 생각보다 신발값이 비싸다는 뜻입니다. 또 턱과 관련한 표현으로 변함이 없는 그대로의 정도나 분량을 뜻하는 제턱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못된 술버릇을 고치려고 별별 짓을 해봤지만 제턱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중부지방은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하늘 표정이 흐린 가운데 어제보다 낮 기온이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아침에 12.4도로 출발한 서울이 한낮에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 26도, 강릉 27도, 광주, 제주 23도, 부산 21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큰 일교차와 함께 낮 동안 강한 자외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 때이른 더위는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어린이날은 실내 활동 위주로 계획하셔도 좋겠습니다. 토요일 오전까지 길게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봄비치고 많은 양의 바람도 매우 강해질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제주도에 비가 시작된 가운데 전남 해안에도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엔 전라권과 경남 서부로 비가 확대하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수도권 등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한 뒤 어린이날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 초속 20m가 넘는 순간바람과 함께 비의 양도 50에서 150, 제주 산지는 400mm가 넘게 쏟아지기도 하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도 많은 곳이 120mm 이상, 그 밖의 지역도 20에서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5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돈봉투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잦은 탈당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모 씨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특정 종목의 폭락 사태로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차익결제 거래, 즉 CFD와 관련해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나머지 주요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규탄하며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 직역들이 부분 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의료연대는 오후부터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연가를 내거나 단축 진료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합니다. 외교부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독도 방문에 대한 일본 측 항의에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로 2부를 시작합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워낙 무거운 외교, 안보, 정치 얘기를 했더니 조금 부드럽게 한번 시작을 한다면 서울대학교 구내식당에서 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데 줄 선 사람들끼리 싸웠다. 몸싸움이 일어나서 서로 밀치고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건 무슨 사건입니까? 이 서울대 구내식당에서 말씀하신 대로 식당에서 줄을 서다가 이제 좀 그런 충돌이 일어난 거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던 A 씨가 앞에서 학생이 새치기를 하니까 따졌고 그러다가 이제 몸싸움으로 이어지면서 밀어서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학생 B 씨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서 쓰러진 거예요.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이송이 됐고요. 이 장면을 본 다른 어떤 학생이 신고를 합니다. 학생회관 식당에서 나이 든 아저씨가 젊은 학생을 때려 머리를 다치게 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이 나이 든 아저씨의 정체는 알고 보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였습니다. 교수님이. 네. 이 교수는 경찰에 체포된 뒤에 조사를 받고 불구속 입건이 됐는데요. 이 명예교수라는 사실도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고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양쪽을 불러다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 소식까지만 딱 전해지니까 이제 누리꾼들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주먹 다짐까지 비화가 된 것인가. 여기에 또 의문을 많이들 가지시더라고요. 일단 양쪽을 불러 조사하고 경위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건 좀 들어봐야 알겠네요. 그리고 거기서 오고 간 어떤 대화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어떻게 좀 흥분을 할 수 있는 이 내용들이 있었는지도 좀 들어봐야 되겠고. 그렇고. 자, 심각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입니다. 자녀나 손주 있으신 분들, 이게 고민이죠. 제 얘기입니다. 저도 지금 손주 6살인데 딱 걸려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날에 돈을 그러면 제일 많이 쓰고 지갑을 여는 사람이 누구냐 했는데 그게 왜 자녀가 없는 20대가 됩니까? 맞습니다. 이게 올해 어린이날 선물 예산을 조사를 해봤더니 자녀를 챙기는 40대보다 조카를 챙기는 20대가 돈을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금융서비스 업체가 20대에서 60대까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 평균 예산을 보면은요. 60대가 13만 4,900원, 40대가 10만 2,800원. 근데 20대가 14만 3,300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 그럼 나가서 10만 원 넘게 지금 써야 된다는 얘기네요. 뭐 평균으로 치면 그런데요. 13만 4,900원. 요 연령대를 좀 일반적인 걸로 계산을 해보면 부모가 제일 적게 쓰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조부모, 이모, 고모들이 더 많이 쓰는 건데 그동안의 양상과는 많이 다르게 나타난 거죠. 예상하시겠지만 아무래도 결혼 출산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좀 자녀는 없고 대신에 조카를 챙기는 싱글족들이 늘어났고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요즘 그렇잖아요. 손주들이 워낙에 이제 손이 없어서 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이비붐 세대의 조부모들이 통 크게 지갑을 열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또 2030 세대들이 네.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셀프 선물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셀프 선물. 네, 예. 내가 어린이날 때 받지 못했던 거를 내가 이제 돈 버니까 지금 챙겨준다. 예,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 소식들은 누리꾼들은 어릴 때 없이 살다가 나이 먹어서 돈 생기니 보상받는 심리를 투영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이 의견도 좀 공감이 돼요. 부모는 안 사준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예. 삼촌, 이모, 고모는 그냥 사줘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머니, 그렇죠. 할아버지도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다고 중고나라에서 뭐 하나 구해다가 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부모는- 도매상 가서 사는 것도 왠지 좀 꺼려지고 큰 가게나 네. 백화점을 자꾸 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사실 부모는 중고로도 사줄 수 있고 그럼요. 또 예. 어금니 꽉 깨물고 엄마가 안 된다고 했지 뭐 이렇게 좀 협박을 할 수는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항상 이제 마음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심각하긴 여러분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4명을 놓고 볼 때 손주가 관련된 손주가 딱 한 명이다. 우리 그 사회가 이렇게 사실은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는 네. 것도 생각은 되네요. 예. 그리고 20대들은 이때 잘해야 또 형님 누님한테 나중에 용돈도 받고 하니까 지원도 받고 하니까 잘 보여야 될 것도 있고. 근데 비싸요 물가. 네.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놀이공원에 한번 간다. 4명이 나갔다. 밥 먹고 뭐하고 하다 보면 뭐 10만 원 어림도 없고 한 20만 원 써야 될걸요. 네, 맞습니다. 딱 맞는데요. 네. 놀이공원 입장권 가격이 롯데월드의 경우 성인 종합 이용권 62,000원. 6만? 네, 한 명이. 그리고 에버랜드도 15% 올랐어요. 3월 달에. 그래서 예. 성인 2명에 어린이 2명이다. 이렇게 기준으로 쳐보면 종일권이 25만 원이 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면 입장만 하나요? 밥도 먹어야죠. 그렇죠. 예. 목마르면 안 되죠. 예. 근데 뭐 어제 통계청이 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1년 전보다 3.7% 올랐거든요. 근데 이런 지표도 그렇지만 이미 체감 물가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네. 뭐 보험료 올랐죠. 관리비, 가스비, 기름값에 이러다 보니까 각종 서비스 물가들이 다 올랐는데 한 시민은 까딱하다가 크게 휘청일 수 있어서 이번 어린이날에는 집에서 아이들과 단촐하게 지내려고 한다. 그런데 돈 때문에 아이들에게 더 즐거운 시간을 선사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또 눈여겨볼 만한 조사 결과를 추가로 갖고 왔는데요. 전국 초등교사 노동조합이 전국 1000명의 초등학교 4, 5, 6학년생들을 조사한 결과 예. 어린이날 가장 행복했던 때 뭐였을까요? 가장 행복했던. 어린이날 가장 행복했던 때. 저는 네. 이제 기억은 안 납니다만. 뭐 비싼 선물을 받았을 때 놀이공원을 갔을 네. 때 뭐 이런 거보다 45.8% 절반 가까운 숫자가 부모님과 함께 놀러 갔을 때.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놀러 갔을 때 말고 이 부모님과 함께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모님과 함께 아무튼 즐거운 시간을 가졌을 때. 네. 그리고 또 어린이들이 앞으로 자라서 살아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길 바라느냐. 예. 이것도 이 항목도 좀 어른들이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1위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제일 많이 바랬고요. 그다음이 차별이 없는 나라. 그다음으로는 배려하고 양보하는 나라. 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잘 봐둬야겠네요. 예. 평화로운 나라, 차별 없는 나라, 서로 배려하는 나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달 앱을 사용해서 뭐 음식을 네. 주문해 이제 많이들 드시긴 하는데 여기에도 외상이 있어요? 요즘에 처음 점점 들어봤어요. 늘어나고 있대요.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앱에서는 이제 사장님이 거절을 할 수는 있는데 예. 좀 난처해지는 거죠. 늘 이용하시는 분인데라든가. 네. 혹은 어쩌다 또 돈 주고 결제를 한 다음에 리뷰에 이제 테러를 할 수 있기 아이쿠.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자영업자분들이 고심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번 사연은 이 배달 앱에서 주문서에 찍히잖아요. 어떤 고객 요청사항 이런 거. 뭐 예. 국물은 뭐 많이 주세요라든가 네. 네. 수저 빼고 주세요. 뭐 이런 것들. 빼주세요. 예, 이런 예.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메모가 도착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미혼모에 임신 중인데 배가 너무 고픈데 당장은 돈이 없어서 염치 없지만 부탁드려 봅니다. 만약에 주문된다면 돈은 다음 주말 되기 전까지 이체해 드릴게요. 제발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이 내용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까?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뭐 간단하게라도 확인할 수 있다면 마음이 쉽게 움직일 수 네. 있는데 이게 그대로 믿어버릴까 네. 말까 고민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론이 많이 갈리는 게 예. 사실은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기사로 어쩌다 사연을 접하지만 네.
사장님들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럼 매번 그렇게 또 대응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해당 사장님도 여태 이런 종류의 주문을 무수히 봐왔고 절대 그동안은 응하지 않았었대요. 근데 여기에 좀 마음이 동했던 건 미혼모, 임신 중이다. 네. 이런 말에 거짓말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확인을 해봤더니 매장이 13번째 주문이었던 걸로 이제 앱에 뜬 거예요. 근데 전화를 해봤더니 이 손님 목소리가 20대 초반 정도 굉장히 앱됐다고 해요. 그래서 민폐를 끼쳐서 너무 죄송하다라면서 울더라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사장님은 모르겠다 하는 마음에 그러니까 설령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한 번쯤 속아주자 이런 마음으로 이 물건을 보내주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을 올린 게 본인이 어차피 보내주기로 한 거니까 돈은 안 받아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보내줬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출산하고 몸조리 끝날 때까지는 좀 도움을 주고 싶다 하면서 인터넷에 조언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누리꾼 의견도 엇갈립니다. 눈물이 난다,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워낙 속으면서 살아서 그런지 약속을 지키는지 두고 볼 것 같습니다. 사장님만 상처받고 인류애를 잃어버릴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뭐 사기일 수도 있다 이런 의구심의 눈길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손님이 진짜로 약속한 대로 계좌이체를 보내와요. 보내왔어요. 예, 외상을 갚은 거죠. 그리고 이거 진짜 감동인데 임신한 처지에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사정을 딱하게 여기고 이 사장님 부부가 가게 식구로 파트타임 알바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후기까지 전해졌습니다. 집에까지 찾아가 봤대요. 이 부부 사장님 내외가. 그 이제 남자분이 찾아가면 좀 부담스러워할까 봐 아내분이랑 같이 간 건데 손님이 19살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장님이 보내줬던 음식들이 냉장고에 밀폐 용기에 나누어져서 이렇게 담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한 돈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배고플 때 먹으려고 이제 또 소분을 해서 담아뒀다는 말에 이제 부부가 눈물을 또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역국도 또 끓여주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내가? 네. 대단하신 분들이군요, 진짜. 근데 나름대로 그동안 어떻게 생계를 이어왔죠? 그동안은 임신 전에는 피팅 모델 그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요. 근데 갑작스럽게 아이가 생겼고 배가 불러오니까 이제 피팅 모델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연을 털어놨더니 사장님 부부께서 그러면 우리가 주방에서 재료 다듬는 그런 인력이 필요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손님도 안 마주쳐도 되고 좀 부담이 없지 않겠냐. 임신을 했어도 그럼 이 자리에 한번 오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겁니다. 아마 영화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였던가요? 거기에 정말 굶주리고 있는 가족, 아이들을 위해서 잠깐 이제 유통기한이 지나려고 하는 이제 통조림들을 나눠주는 그 가게에 엄마가 갔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가지러 갔는데 너무 굶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막 통조림을 열어서 미친 듯이 서서 먹고 울면서 먹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삶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분들의 삶인데 그런 점에서 서로 배려하는 세상의 모범을 보여주신 사장님 부부 정말 고맙단 말씀, 따뜻한 사연, 감동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 사장님께서 거짓말이라도 하더라도 속아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게 참 가슴에 남았습니다. 송병로님이 훈훈한 엔딩이라 다행입니다. 2095님도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글 남겨주셨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데 보수의 품격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아무튼 뭐 저보다 훨씬 젊어 보이셔갖고 괜히 셈이 좀 나기도 하고. 뭐 일단
근황을 좀 그래도 안부 인사차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어제 뵀어요. 예, 그러시군요. 요새 가끔 유튜브에도 등장하시고 해서 참 제가 봅니다. 요즘 뭐 방송에 몇 군데 나가니까 그 방송사에서 이제 방송하는 거 요즘은 다 또 유튜브에 올리더라고요. 자기 방송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아무튼 나이가 드셔서도 늘 사회를 걱정하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자, 감격해서 이게 목이 메였나요? 근데 뭐 보수의 품격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야겠습니다. 보수 진영을 좀 얘기를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대통령실의 이진복 정무수석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대통령 좀 잘 좀 방어 좀 해달라. 그리고 태영호 의원은 이러면 아무튼 뭐 공천이 문제 없다는 어떤 느낌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공천 얘기도 했는가? 근데 정무수석은 전혀 그런 얘기가 없다. 태영호 의원은 내가 조금 과장해서 그냥 얘기한 거야. 사실은 그런 얘기가 오고 갈 수 없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말 다 믿어버리면 되는 건가요? 제가 뭐 최고위원도 해봤고 또 특임 장관도 해서 청와대 시스템도 뭐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되게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면요. 그게 다 청와대로 정무수석을 통해서 다 보고가 됩니다. 대통령한테.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누가 무슨 발언했다 이런 것이. 그건 뭐 상식이고 다 이렇게 하는 거고. 태영호 최고위원이 탈북자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 애정을 많이 가졌어요. 그 한국에 와서 뭐 얼마도 안 됐는데 그래도 국회의원까지 되고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좀 비호도 하고 제가 그랬는데 이번에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최고위원은 물론이지만은 국회의원 한국에서 국회의원 하려면 좀 더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그 말이 그게 본인은 부인했는데 내용을 보면 그게 팩트가 있잖아요. 우선 이진복이라는 팩트가 있고 또 대통령을 옹호해달라는 비호하라는 특히 한일 정상회담 관계에 비호하라는 그런 팩트가 있고 또 그리고 공천에 관계되는 게 있고 요 세 개는 사실이라 팩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천자 같은 경우 공천자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태영호 의원이 공천 얘기를 갖다 집어넣을 리는 없지만 못하는 거죠. 뭔가 공천에 관한 얘기가 있긴 있었으니까. 거기는 그 세 개는 팩트인데 태영호 의원이 부인하는 걸 보면 자기가 보좌관들이 공천을 걱정해서 안심하라고 말을 전했다 그러는데 그 말을 전할 수 없는 게 말을 전하려면 우리도 국회의원 해봤잖아요. 야 걱정하지 마라. 뭐 내가 열심히 잘하면 공천 주겠지. 뭐 잘하는 사람 왜 공천 안 주겠냐.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거지. 이진복 정무수석을 만났는데 정무수석이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잘하면 대통령 옹호를 잘하면 그게 다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고 그러면 공천 안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 태영호 의원이 그 옹호 발언을 안을 그 정상회담 관계에 대해서 발언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사실로 봐야죠. 사실로 봐야 되고 또 아무리 최고위원이라 하더라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끌고 들어간다 거짓말로. 그건 못 그럽니다. 그거는 시스템상 청와대 수석을 끌고 들어가는 거는 팩트를 해야지 거짓말로 청와대 수석을 끌고 들어가서 자기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못합니다. 더구나 최고위원이지만 태영호 의원 정도로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의원이. 못하는 거고 더구나 그 사람은 국내 사정을 한국 정치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걸 그렇게 능청맞게 정무수석을 만났는데 뭐 대통령 옹호하란 발언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면 공천 준다 이런 이야기는 거짓말이라도 공천은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준다 하는 걸 본인이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거짓말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중대한 발언이죠. 사실은 특임 장관도 하시고 뭐 당에도 계셨고 다 하셨으니까
근데 대통령실에서 지난번에는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당무 개입 논란이 있었습니다. 경선은 이렇게 바꿔서 이런 룰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의견이 이제 제시됐고 이번에 또 공천과 관련돼서 당에다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이 정도로 메시지를 계속 던져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지난번에도 제가 대통령 그 일본 갔을 때 그때 제가 이 방송에서 대통령실이 당무 개입 그만해라. 구한 생긴다. 그러고 이제 일본 갔다 오시면 당 대표가 누가 되든 그 관계하면 안 된다. 손 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진복 그 정무수석도 자기는 거짓말 한 적도 없다 그러는데 공천 관계 딴 거 같으면 몰라요. 공천 관계잖아요. 그럼 대통령 관계잖아요. 그걸 이야기할 정도면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다음 공천은 대통령실에서 한다. 대통령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은연중에 정무수석이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분위기가 없는데 정무수석이 생뚱맞게 전해갖고 그런 말 한다? 그건 못합니다. 그렇게. 근데 또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아니 이건 태영호 의원하고 태영호 의원 보좌관이 한 얘기인데 왜 나한테 묻습니까? 거기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물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서 저렇게 답변을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뭐가 있는 모양이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본인들이 거짓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듣는 사람이 뭐 기다 아니다 말할 건 없지만 어쨌든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이건 문제입니다.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이미 언론을 통해 이게 나갔기 때문에 다음 공천은 대통령실에서 하는구나 하는 것이 은연중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습을 해야 되는 거는. 근데 수습을 하려면 당대표가 나서야 될 상황이 돼버렸는데 김기현 당대표는 아니 공천 관련해서 그 대통령의 의견을 당연히 묻지 안 묻습니까? 이렇게 태도가 이렇단 말이죠. 김기현 대표는 뭐 대통령실에서 시킨 대표니까 뭐 확인도 못할 거지만. 그러니까 당에서 뽑힌 겁니다. 대통령이 시켰겠습니까? 뭐 뽑는 게 대의원들 뽑았지만 뭐 시키는 게 대통령실에서 시켰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거는 정무수석은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자기가 말 안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여당의 최고위원이 자기를 끌고 들어갔는데 그냥 그도 최고위원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끌고 들어갔는데 그게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공천 문제 대통령 이제 좋은 말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을 내쳐버리고 자기는 무사한 거보다는 자기가 알겠습니다 하고서 책임을. 태영호 최고위원 이거 뭐 당에서 징계하냐 안 하냐 그러면 그것도 모양이 우습고 본인이 그만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좀 심각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당을 응원합니다라고 했다가 탄핵 직전까지 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문제 때문에 징역 2년 선고가 될 때 받았죠. 이렇게 되면 근데 그 수사를 했던 게 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했던 사안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는. 근데 대단히 좀 어떻게 보면은 국기와 관련돼서 좀 위태위태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 사건을 현재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했는데 이건 뭐 자기가 관계된 문제니까 뭐 자기가 자기를 뭐 수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통령실 분위기에 일신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가 당에서도 그러고 다음 공천은 다 대통령실에서 한다 이렇게 다 믿고 있잖아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말빨이 안 서는 겁니다. 의원들이 다 대통령실만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대표가 저게 될 때도 그랬지만은 되고 나서도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자리를 못 잡잖아요. 계속 최고위원들이 사고 치잖아요. 최고위원들이 사고를 치는 거는 당 대표가 안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 대표가 엄하면요. 최고위원들이 그렇게 사고를 말을 함부로 못 합니다. 방송에 나가서 어디 가서나 이야기를 함부로 못 합니다. 근데 최고위 대표가 영리 안 서고 대표를 무섭게 안 여기니까 그냥 멋대로 말하는 거예요. 대표가 딱 권위를 갖고 딱 기강을 잡으면 저런 소리 못 하죠. 그러니까 저게 그리고 두 가지 문제예요. 사실이든 아니든 이미 공천은 대통령실 하는구나 하는 말이 퍼지게 돼 있고 두 번째는 김기현 대표가 아무 맥이 없구나.
당은 당대로 우소지는 거고 대통령실은 당무 개입을 노골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 예. 이건 아주 문제입니다. 그러면 좀 김기현 대표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다시 세워야 된다.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기현 대표는요. 대통령 불러다가 예. 최고위원 사표 받고 오. 김재원 그 윤리회부 된 게 있잖아요. 예, 최고위원. 야, 예. 당에서 최고위원 어떻게 징계하냐. 징계하기 전에 네 그만둬라. 잡아야죠. 잡고 앞으로 당의 명예에 실추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지고할 막론하고 사표 받겠다. 뭐 이렇게 엄중하게 나가야지. 예. 김기현 대표가 뭐 글쎄 그건 본인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물우물 나가면요. 예. 이건 당 꼬라지가 안 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고위원 중에 벌써 2명이 걸려 있는 셈인데 오늘 저 CBS 노컷뉴스의 보도를 보면은 태영호 의원은 또 후원금 쪼개기로 해갖고 글쎄요. 넘겨받았다. 제안선보다. 예. 이 얘기가 의혹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엄중한 사안인가요? 엄중하죠. 그리고 뭐 그럴 수가 있죠. 자기 지역구의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뭐 몇 푼씩 모아서 그렇죠. 뭐 후원금 열심히 낼 수 있죠. 예. 그렇게도 합니다. 뭐 그런 게 있는데 예. 이 경우는 그게 법적 그걸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쪼개기로. 예. 이거는 이게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거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게 공정하지 못하는 거죠. 공정하지 못하다. 그리고 대의원이 오신 지 10년도 안 됐는데 정치에 잘못된 것만 배운 게 된 거예요. 예. 이번에 발언도 그러고 후원금 쪼개기도 그러고 저는 정말 그렇게 안 봤거든요. 나 아주 좋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년의 행위를 보면 저분이 정치를 좀 한국 정치를 못된 것만 먼저 배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무튼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정치권으로 와야 될 그런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다음 공천은 진짜 어려워지겠네요. 아주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설사 대통령실이 개입 안 했다 하더라도 그냥 다 대통령실이 개입한 걸로 믿으니까 당 지도부나 당 대표 영은 점점 더 안 서게 생겼지. 당은 점점 더 아주 무기력하게 생겨버렸지. 근데 정무수석은 본래 대통령 편을 안 들어주는 야당을 자꾸 가서 만나가지고 어떻게든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정무수석이라는 거는 거의 하루에 반은 야당 주변에 놀아야 됩니다. 예. 야당 원내대표, 야당 대표실에 자주 찾아가고 여당 어차피 안 찾아가 봐도 자기 편이니까 그냥 제가 특임 장관이 그런 자리였잖아요. 제가 할 때도. 그렇죠. 예. 전 주로 야당 했지 여당 원내대표는 뭐 그냥 가만두고 뭐 해도 적다 이야기만 해도 그건 다 우리 편이니까. 주로 야당을 어떻게 하면 국정에 참여시키느냐. 어떻게 반대 강도를 줄이느냐. 그리고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느냐. 야당이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고 공격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찾아가서 사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진복 정부수석이 야당 쪽에 가서 논다는 이야기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인지 모르겠어 정말. 원내대표가 이제 민주당에서 새로 뽑혔으니까 얘기는 꺼내긴 한 모양입니다. 대통령하고 한번 만나시죠라고 했는데 이게 원내대표를 만나야 됩니까? 당대표를 만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에 국빈 방문했잖아요. 아주 그 12년 만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갔다 귀국하시면 제일 먼저 여야 지도부를 먼저 초청해야 됩니다. 여당 지도부, 야당 지도부만 먼저 만나도 좋지만은 여야 지도부를 먼저 만나서 귀국 설명회를 하고 귀국 보고를 하고 그리고 야당 지도부를 따로 초청하든지 이렇게 해갖고 설명을 해야지. 이건 뭐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는 게 아니고 야당 원내대표만 초청한다 그러면 원내대표는 처음이니까 초청할 수 있죠. 그러려면 먼저 야당의 지도부를 함께 초청하고 나서 특별 사안에 따라서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설명할 수 있어요. 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제가 야당 원내대표를 내만 불러다가 단독으로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여당 대표를 먼저 만나고 난 다음에 관계가 트고 난 다음에 요 사안은
원내대표 소환이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원내대표를 만날 수가 있죠. 예. 그러나 이번 같은 귀국 설명회 같은 거는 일종의 귀국 보고인데 예. 이는 여야 지도부를 함께 만나든지 아니면 야당 지도부만 만나든지 예. 그러고 나서 여당 지도부도 만나든지 이 여당 지도부는 항상 우리 편이니까 이게 대통령 자리는요. 예. 항상 야당을 먼저 챙겨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윤 대통령 취임하고 1년이 넘었는데도 한 번도 아직은 야당 뭐 지도부나 뭐 야당 상임위원장이나 만난 적이 없으니까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이야기하거든. 제발 대통령께서 야당 지도부를 만나라.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긴 하지만 그거는 사법에서 법조에서 따질 거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만나시고 혼자 만나기 어려우면 야당 지도부를 먼저 만나서라. 예. 야당 상임위원장도 만나갖고 예산이라든지 국회 법이라든지 좀 통과도 부탁하고 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수없이 했는데도 이제 안 들어요.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뭐 사법적인 위기나 피의자 신분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쪽에 야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여당의 대표, 그렇습니다.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다 불러 모으면 여야 지도부를 함께 만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래도 되고 이제 여야 지도부를 함께 만나는 거는 아주 형식적인 거니까 설명하기가 뭐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지도부를 따로 만나는 게 그게 협치입니다. 협치라는 게 야당하고 하는 거지 뭐 여당하고 하는 게 협치나요? 그게 집권 여당인데.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광원 안 그래도 이제 미국 갔다 오셨으니까 야당 원내대표가 처음 됐으니까 만나면 그렇죠.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려면 박광원만 오라 그러면 박광원 야당 대표가 가겠습니까? 상식으로. 움직이기 어렵죠. 어렵죠. 그럼 사쿠라 되는데 그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야당 지도부를 초청해갖고 미국에 갔다 온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협치를 물꼬를 터야죠. 이제 1년 됐지 않습니까? 이제 1년도 안 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협치 물꼬를 터야지. 왜냐하면 박광원 원내대표가 사실 민주당 내에서 너무 좀 이렇게 소극적인 거 아니냐. 좀 공격적이고 좀 이때 당에 확 휘잡았고 대여투쟁도 좀 하고 이런 요구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자칫 혼자 만나면 진짜 오해받는다니까요. 그걸 많이 배려해 주시는군요. 만날 수 없는 게 개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개딸들이 난리 치죠. 야 가뜩이나 수박이라 계산했는데 너 진짜 수박이구나 하고 뭐 당장 원내대표 그만두라고 그러겠죠. 야당도 속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박광원 원내대표가 신중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아무튼 사쿠라라고 하긴 뭐하지만은 선명성에서 지적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걸 감안해서 옛날 표현으로 사쿠라라고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우리 당 대표를 먼저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박광원 대표는 사람 신중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잘 알죠.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이런 논란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취임 1주년. 뭐 자화자찬 같은 거 할 수 있나 점잖은 체면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평가를 해 주신다면 진짜 자화자찬은 좀 힘들다고 하니까 칭찬도 좀 해 주시고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뭐 본인이 열심히는 해요. 열심히는. 아주 매사에 적극적이고 매사에 열심히 하는데 그게 국민들이 마음에 안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혼자 열심히 하는 게 돼버리는 거지. 내각도 안 따라가고 당도 안 따라가고 국민들에게 감동도 주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지지도가 취임 1년이면 지지도가 한 45% 50%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30% 돼서 맴돌잖아요. 그 이야기는 바로 집권 1년의 현 주소가 지지도가 30% 30권 내외에 머문다고 하는 거는 그게 윤 대통령의 집권 1년간의 현 주소로 봐야죠. 그거는 본인이 뭐 고집도 있고 본인이 신념도 있고 대통령 이렇게 해야 된다는 본인이 나름대로 가치관도 있는데 그게 국민하고 맞아 떨어져야지. 국민들이 맞다 저렇게 해야 된다 참 잘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민들은 30% 대밖에 지지를 안 하니까 당선될 때 47%로 당선됐잖아요. 당선되는 것만큼도 지금 못 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골수 지지층만 남았지. 그냥 다 정권 교체를 바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무조건 이번에 국민님이 돼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만 지금 남아있는 꼴이 됐잖아요. 근데 47에서 30으로 내려갔으면 늘 입버릇처럼 나는 국민만 바라보고 갑니다라고 했던 대통령이면 상당히 뭐 어떤 말하고 안 제스처를 할 것 같은데 없습니다. 그게 저 당에서고 대통령실이고 무슨 방송에 나와서 자꾸 뭐 쓴소리 한다 바른 소리 한다 뭐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당에서도 뭐 내가 뭐 신문보에 뭐 색깔이 있는 색깔론 비슷하게 무슨 뭐 나온 출연자들 성향 분석도 하고 뭐 해서 발표하고 그랬던데 그런 짓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을 제대로 좀 잘 보필해야 되는데 제대로 보필한다고 하는 거는 국민의 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게 제대로 보필하는 거지. 그냥 뭐든지 그냥 대통령 말이 다 맞다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보필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집권 1년을 본다면 대통령 열심히 한 게 맞아요. 맞는데 그러나 그것이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은 여론 지지를 보고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 때문인지는 몰라도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에 뭐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던 거 늘 기자들과 그냥 출근하면서 만나서 얘기하던 그 자리를 이제 없애버렸다가 다시 꺼내면서 또 할까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던데요. 그 아마 국민과 소통을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을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취임하고 매일 봤잖아요. 근데 안 보니까 좀 섭섭하죠. 근데 나는 살이 찌더라고. 사실 아침에 그 도어 스태핑 할 때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사실 지금도 꼭 또 새벽에 눈이 떠요. 하여튼 이런 자리 좀 자주 만들게요. 너무 많으면은 대화하기도 좀 어려우니까 조금씩 나눠가지고 자리를 한번. 조금씩 나눠가지고 기자들을 조금씩 나눠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까? 다 부르는 게 맞습니까? 그 방법에 뭐 청와대 편의대로 나눠서 하든 답으로 하든 좋은데 뭐 어떻게 하든 그야 뭐 자기네들 편한 대로 하는데 문제는 쪼개서 만나든 다 만나든 대통령께서 자기 소리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소리만 하고 질문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답만 하면 안 되고 국민의 소리를 대변해 주는 그런 도스태핑을 해야지. 그냥 뭐 만나가고 자기 할 소리만 해보고 들어가 이런 건 하나만 하냐.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제 전공 과목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걸 이제 영어로는 그냥 페이싱 효과라고 하는데 자기가 말을 실컷 하면 오늘 아주 커뮤니케이션 소통 정말 잘 됐다고 착각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안 해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말은 줄이고 남의 말을 많이 듣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남도 이미 알고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도 이미 알고 있는 말은 자기가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리고 자기인데 쓴소리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런 견해도 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렇게 비판하는 것도 있구나.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기자들을 만나서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김치찌개를 100인분을 어떻게 끓여갖고 한꺼번에 같이 먹으면서 만나나. 조금씩 끓여야 되니까 조금씩 나눠서 만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비행기 안에서도 예를 들면 어디하고 어디 기자만 나랑 따로 차 한잔 합시다라고 한다든가 항상 외신하고만 얘기를 하고 국내 언론은 또 안 만난다든가 이렇게 나누긴 나누는데 이 나누는 게 그렇게 공평하거나 균형이 맞지 않거든요. 또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나 걱정은 되거든요. 같은 자리에서 뭐 나눈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죠. 그냥 이왕 도서백 다시 하려면 뭐 나누든 다 하든 좋은데 그냥 다 한꺼번에 다 해서 하는데 제발 좀 국민들이 듣고 싶은 소리를 해야지 자기 생각만 이야기해갖고는 별 의미가 없고 또 몇 달 하다 또 그만두러 소리 또 나옵니다. 근데 고문께서는 뭐 사실 오랜 정치 생활 또는 예전에 뭐 민주화 운동의 어떤 경험 많은 것들을 갖고 계신데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노동을 개혁하려면
노동자들에게 어떤 게 어려움인지 어떻게 노동계가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여기는 아예 좌파 뭐 세력 이렇게 하고 불온 세력 이런 식으로 너무 몰고 가서 지금 총파업도 예고돼 있는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왜요? 좌파라 하더라도 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게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뭐 대한민국이라는 게 진보 정당도 있고 보수 정당도 있는데, 예? 새도 양 날개로 날아가잖아요.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로. 예. 아니, 한 나라도 예. 한쪽만 있는 것보다 양쪽이 있는 게 좋죠. 양쪽이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양쪽이 하나가 되려면 설사 나는 좌파는 무조건 안 만난다 이게 아니고 설사 당신이 좌파지만은 나 당신의 의견은 내가 듣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좌파는 무조건 안 만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 나라 안에 다양성, 나라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사람을 다 만나서 다 이야기 듣고 그 주에 옳은 것만 취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 노동개혁도 노동자들을 만나서 노동자들이 견해가 어떤지 들어보고 그 견해가 옳지 않는 거는 당신네들의 견해는 이렇게 된 건 옳지 않다. 나라의 형편은 이런 거고 당신네들 주장은 이건데 이건 당신네들이 양보를 해라. 예. 맞지 않다. 뭐 이렇게 설득도 하고 예. 그게 정치고 그게 대화하고 협치잖아요. 예. 그런데 선을 딱 그어놓고 당신네들은 좌파니까 당신네들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정치가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청취자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예. 나와 있는 출연자들하고 마이크가 꺼지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들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러다 갑자기 마이크가 확 켜지면 깜짝 놀라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때 한 얘기가 외교 전략에서 이게 마스터 플랜과 촘촘히 잘 짜여진 정교한 전술들이 준비가 돼 있는 걸까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이제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미국하고 너무 일방적으로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 또는 일본하고의 관계를 너무 빨리 풀어버리면서 막 앞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중국을 저렇게 대해도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외교에 대한 이 전략 전술을 어떻게 보시는지. 예. 뭐 제가 외교 전문은 아닌데 예. 이번에 지난번에 한일 정상회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 우리가 미국과 가까워지는 건 좋아요. 가까운 좋은데 안보를 너무 미국에 의존하는 것처럼 동맹은 좋은데 동맹도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동맹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힘 없는 사람이 너무 동맹을 강조해버리면 미국에 예속되는 것처럼 보이기 쉽잖아요. 아하, 예. 그러면 중국이 튀잖아요. 예. 중국이 한국이 자주적으로 미국과 국가 대 국가로 외교를 하는데 한국이 어려운 거는 미국의 도움을 받는다. 어느 정도 이런 거는 좋은데 한국이 지금만 무조건 미국에 쓰러진다. 미국에 예속된다.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튀죠. 예. 그러면 한미 동맹 못지않게 북중러 동맹이 강화되면 한반도에 또 다른 안보의 위협이 생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동맹은 좋죠. 뭐 미국 같이 가고 한게는 좋은데 너무 이게 쓰러져 버리면 국민들로서는 좀 불안해지죠. 예. 이게 너무 예속되는 것 아니냐 이래 되면 우리 일본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네. 뭐 일본과 같이 나가는 거, 미래를 위해서 같이 가는 거, 일본하고 관계 트는 거 이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죠. 예. 그러나 일본과 우리의 역사적 관계가 있는데 역사적 관계를 무시하고 무조건 예. 일본하고 좋다 하면 또 일본도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선에서 함께 나가야지. 예. 자기는 지난날에 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지금 하잖아요. 독도도 졌다이라 그러고 뭐 야당 의원들이 독도 간 거 가지고 트집 잡고 좀 그러잖아요. 그런 조절을 하려면 야당 국민 여론에 이제 귀를 그렇습니다. 기울여야 되는 이런 거군요. 마당에 일본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마당에 우리가 너무 일본에 엎어지면 알겠습니다. 한 나라의 자존심이 문제잖아요. 자존감이. 막 빠져서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좀 보수의 품격으로 늘 좋은 얘기 나와서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보수의 품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당이 색깔론 얘기하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늘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SG증권 사태, 다단계, 주가 조작, 주범, 피해자 복잡합니다만은 일단 제가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돼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선광 등 해서 8종목이 연속해서 하한가를 기록해서 페이스북에 막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근데 이게 아직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뭐 여기에 이제 연예인도 들어가서 더 화제가 됐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증발된 시가총액이 한 8조 원? 그렇게 된다고. 피해자가 수백 명이다. 많게는 1000명도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내용이 복잡한데 사건 정리를 이제 프로파일러께서 해 주시면요. 예. 보통 주가 조작 사건 범죄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전주가 있고 세력이 있고 그리고 목적하는 어떤 종목이 좀 있는데 그게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팀이라고 하는 뒷정리 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조작 범죄가 있는 상태에는 그게 주가 조작이 발생했을 때는 모르는데 한참 뒤나 뒤쪽에나 이렇게 좀 뭔가가 나오는 상태가 보통인데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민들께서 알고 있는 건 24일 날 갑자기 여러 종목의 피크가 뚝 떨어져 갖고 수조가 날아갔다. 근데 그거를 다시 되짚어 보니까 그 투매, 그러니까 거의 투매에 가까운 형태를 하게 된 이유가 사실 금융당국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로 인해서 매물이 나온 거라고 알려졌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여러 어떤 뭐 예를 들면 키움증권 얘기가 나왔지만 거기서 대량의 블록딜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타고 나온 건지 이게 지금 명확하지가 않고요. 아직.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사실 이 주가 조작은 작년부터 이미 계속 제보가 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제보가 되고 있었으면은 왜 금융당국에서는 미적거리고 조사를 안 한 건지 아니면 그때 명확하지 않았던 건지 이 부분이 명확히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명확히 지금 상태는 주가 조작은 확실히 있었고요. 그런데 기존의 주가 조작과는 다른 맥락이다. 왜냐하면 전주라고 하는 존재가 기존은 어떤 특정한 큰 손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다단계 방식의 일종의 폰지 사기가 연결된 그러니까 다단계 사기 플러스 주가 조작 이것이 연결된 일종의 하이브리드 범죄다. 큰 전주가 뭔가 세력을 조직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다단계로 구성이 돼서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 막 움직인 건가요? 움직인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그게 돈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계좌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전주가 있으면은 어떤 가상의 계좌라든가 누군가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데 그렇죠. 이거는 그 다단계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주니까 일종의 1인 매매를 하고 그러니까 수백 명 이상이 1인 매매를 하니까 1인 매매. 그러니까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몇몇 사람들에 의한 주가 조작이면 사실은 탐지가 쉬운데 수백 명 인멸되면 탐지가 어려운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그것이 요거 다른 건 이게 보통의 주가 조작은 단기에 치고 빠지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다단계가 바꿔되는 과정에 수개월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주가 조작하고는 독특한 하이브리드 범죄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다단계 스타일이니까 연쇄 반응으로 쭉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려면 이게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게 수수료가 지급이 되고 수수료가 또 있고. 그리고 수수료 지급된 나머지를 가지고 돌리다가 또 지급이 되는 폰지 방식으로 결국은 나중에 일정 정도 자금이 모아진 상태에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과정이라는 거죠. 그럼 자기네끼리 미리 약속해서 통정 매매도 수시로 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지금 KBS의 그 인터뷰를 자청했던 라모 씨 이거 책임을 지고 있다는 라모 씨 같은 경우는 일부는 인정하는데 일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피해자다. 근데 주가 조작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좀 모호합니다. 글쎄. 내용을 알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든 거기에 한 역할을 한 것 같긴 하다. 그러나 몰랐다. 뭐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도 피해자다.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럼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라고 하면 그거는 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의 말이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게 가능은 합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방식 자체가 기존의 주가 조작과 다르니까. 전혀 다르니까 이게. 왜냐하면 전주가 있고 세력이 있고 청소팀이 있는 게 아니라 전주가 다단계 방식에 다수의 투자자이자 피해자가 존재하고 그걸 조종하는 누군가가 있는 상태에서 종목도 기존에 있는 일종의 코스닥에 좀 부실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8개는 상당히 건실한 기업들입니다. 또 기업들도 오늘 있습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 저 주가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일종의 이것도 하나의 작전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장기간의 작전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뭐 좀 손해를 반지 뭐 이익을 반지 모르지만 남을 잔뜩 끌어들인 거는 범죄 행위로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의도가 이제 고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기와 사기가 아닌 거는 애초에 이것에 대한 그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기 범죄이면서 주가 조작 범죄라는 게 붙여버리니까 이게 사실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모아서 일정 정도 그 수수료를 준 건 맞다. 그런데 속일 생각은 없었다. 이런 건데 여기서 피해자들은 아니다. 애초에 폰지 단계부터 속였다. 그리고 그 중간에 중간sek들은 막대한 수익을 먹고 이미 도망갔다. 그러니까 거기가 문제지. 이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은 우리 모두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근데 사실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덕연이라는 투자 자문사 대표죠. 근데 KBS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내 계좌를 봐라. 내가 피해를 받지 어디 수익을 냈다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뭐 인가를 받지 않고 계좌를 운영했다는 건 인정을 하겠다. 여신정법 위반이죠. 자본범법 위반이고. 그까지만 이제 인정을 하겠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계좌는 이 사람 계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동원된 계좌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합쳐서 범죄냐? 이 개인의 범죄는 맞습니다. 그 사람 말이 맞는데 전체를 봤을 때는 그 사람 말은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수익 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범인이죠라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서울도시가스 뭐 김 회장 또는 뭐 다우의 키움증권 또 김 회장이죠. 김 회장 등등 해서 미리 주식을 폭락 전에 싹 팔아치운 사람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블록딜이 장외 매매를 했는데요. 뭐 140만 주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일종의 청소 같은 형태가 아니겠냐. 청소라는 건 뭐냐면은 주가 조작을 하게 되면 갑자기 주가가 이동하고 피해자가 막대하게 발생하는데 그걸 일종의 완충시켜주는 일종의 리타딩을 해주는 방식 청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트려 물타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있어야지 주가 조작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이게 블록딜이라는 게 사실은 누군가 매수를 해준 주체가 명확히 해야지 이게 진짜 물타기인지 운이 좋아서 돈을 번 건지 알 수 있는데 본인들은 사실은 이거는 뭐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해버리니까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저는 두 가지 가능성 다 있다고 봅니다. 운도 좋았을 수 있지만은 왜 운도 좋았냐면 이 키움증권 그 대표 회장이니까 분명한 거는 내부 정보를 못 들었다고 하면 무능력한 거죠, 사실은. 회장님이. 그러면은 뭔가 느낌이 주가가 이상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상태는 거의 8배, 9배씩 올라갔습니다. 2020년 4월에 7만이었던 것이요. 49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게 1년에 이게 올라간 게요. 거의 이 7종목이 거의 7배, 8배, 10배까지 올라갔습니다. 7만 500에서 49만 7,500 뭐 이런 겁니다. 이거 삼천리가 그렇고요. 서울가스는 6만에서 46만입니다. 그리고 다우데이터는 7,500원에서 4만 3천. 이게 가능하냐? 이게 보통의 기업이. 그러니까 코스닥에 급변하는 건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업에서는 정보가 있었을 수 있다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프로파일러 입장에서 보시기에 지금 이름이 거론되는 회장급의 거창한 인물들이 거기가 끝인지 그 뒤에 또 다른 세력이나 전주나 아니면 이 시스템을 설계한 누군가가 또 있을 수도 있는지. 그 후자야지 맞는 거 같아요. 후자야가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거는 드러나는 사람들이 다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의 역사상 주가 조작 수사가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에서 금융범죄수사단 합수단을 하지만 실제로 주가 조작의 수사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검사님 몇 분이나 되실까요?
예. 사실은 그래서 뭐 검사실에 가면은 금융 관련 감독원이나 이런 데서 파견 많이 나와 있기도 많이 하고 받죠. 수시로 와서 도와주긴 예. 합니다만은 그러면 금융 당국은 죄송합니다. 사전에 간파해서 피해자를 줄였어야 되는데 못 줄였습니다. 앞으로 모니터링 철저히 해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겠습니다. 근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가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하는 CFD 거래라든가, 예.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이걸 차익 결제 뭐 매매라고는 좀 복잡한 거를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예. 이제 외국의 증권회사가 개입하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은 예. 분명히 모니터링을 하면 그걸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도 작년에 탐지가 됐었고, 근데 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게 금융위원회 잘못이냐, 아니면 금융감독원 잘못이냐,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신고받은 경찰이나 검찰의 잘못이냐.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수사도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분명히 보시는 지표상으로 폭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한눈에 다 보일 것 같은데요. 보이는데 예. 왜 그러면 수사를 안 했느냐. 그러면 그걸 감시해야 될 당국자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예.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늘 그런 말씀을 합니다. 시스템 보완해서 다음엔 잘하겠습니다. 그때 또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보면 이게 뭐 전세 사기나 이거나 좀 뭔가 비슷해요. 눈에 다 보이는데 그때 막지 왜 안 막고 지금에 와서. 근데 이제 마지막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어떤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범죄라고 밝혀지면 피해자들은 뭔가 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우리 주가 조작 범죄 역사상 그런 일이 있었나요? 거의 피해자들은 회복 못한 여태까지 한 게 거의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있어도 아주 소액이고 예. 재판도 한 3년 4년 갑니다. 아이고. 그리고 실제로 벌금 좀 물고 민사소송은 또 그 이상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실은 일종의 우리가 자본시장관리법이 보완이 많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한국의 자본시장의 불투명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이런 자본시장을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복마전이 된다는 것은 예. 이게 심각한 한국 사회의 자본시장의 큰 문제라고 봅니다.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의 한국의 자본시장 자체가 국제적으로 저 나라는 왜 저래 이렇게 대우를 받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요. 아무튼 사실 피해자들도 얼마나 속았는지에 대해서 다 다를 텐데. 각각 개별만 다르죠. 다죠. 이걸 입증해내기가 참 쉬운 문제는 아니군요. 아무튼 일단 금융당국의 조사와 또 수사 결과가 또 나오는 대로 설명을 한번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들어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배상훈 프로파일러 사건본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잠깐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변상욱이었습니다.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